안녕하세요 여러분, 진명쌤이에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학 필수 개념어들을 전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작을 하는 거여서 여러분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 이누야샤라고 하는 만화로 한이라는 개념어를 설명드렸어요. 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강한 갈망, 강한 욕망이 있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을 때, 모순된 상황이 벌어질 때 느끼는 감정, 보다 슬픔보다 깊은 감정을 한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한이라고 하는 개념어에 이어서 오늘부터는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총 99개가 아니라 제가 조금 더 압축해 드릴게요. 딱 60개의 개념어들을 정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60개의 개념어만 정리를 하시면 개념어 때문에 문학을 틀릴 일이 없어요.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들은 다 정리를 하고 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중학생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예비 고1, 예비 고2, 그리고 고3이 되실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내용들입니다. 제가 단순히 사전적 정의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굳이 수업을 할 이유가 없겠죠. 서점에 가면 개념어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런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 시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것은 뭐냐면, 어떤 개념어가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 있고 우리 교과서 어느 작품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 수 있는지 보다 실질적인 내용까지 전부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각적 공감각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적이다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죠? 감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오감이라는 말을 하죠.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맞아요. 그러한 내용들, 촉각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촉각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어떤 시를 봤을 때 그 시 내용에 냄새가 드러나면요, 우리는 굉장히 후각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그런데 수능은요, 여러분들에게 이 감각이 시각인지 청각인지 후각인지 구분하게끔 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굳이 애써 후각이냐 청각이냐를 구분지어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건, 어떤 냄새가 나왔어요. 시를 읽는데 냄새가 나왔네. 혹은 소리가 들리네. 그러면 감각적이다 라고만 말씀하실 수 있으면 돼요. 괜찮을까요? 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감각이 없는 시가 존재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은 최소한 시각은 있겠죠. 시각이 없는 정말 무감각의 시는 만드는 것부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모든 현대시, 그리고 기출된 모든 현대시는 따라서 감각적입니다. 한마디로 감각적이다라는 선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괜찮을까요? 네. 그런데 옆에 보시면 공감각이라는 말이 있죠. 고등학생이 되실 분들이라면 중학교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돼요. 이런 겁니다. 예로 정리를 해볼게요. 실제 기출 표현입니다. 대나무 숲을 스쳐가는 바람 소리가 푸르르다. 뭔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감각적이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볼까요? 바람은요, 특히나 바람 소리는 청각이죠. 네, 소리는 청각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요, 청각인데 푸르대요. 푸르다라는 건 우리 후에 정리하겠지만 색채어라고 합니다. 색깔인 거죠. 시각인데? 누가 뭐래도 푸르다라는 말은 시각입니다. 그런데 청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네요. 이런 걸 공감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감각이요. 다른 감각으로 어려운 표현 쓸게요. 전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나요? 아,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 됐구나. 바뀌어 표현됐구나. 청각인데 시각적으로 표현했네? 그러면 공감각, 감각의 전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있는데 수능에서 이렇게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 수능에서 공감각적 신상이 쓰였냐, 쓰였지 아니하였냐를 애써 구분지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감각적이네 라고만 말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네. 넘어갈게요. 감정입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별표를 칠게요. 아주 중요한 표현에는 별표를 치겠습니다. 감정이입이라는 건요. 일단 감정이입 가기 전에 우리 객관적 상관물부터 먼저 가자고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실제 있는 기출 표현입니다. 저 새가 하늘을 나는 새가 있는 거예요. 새가 우짖는다. 저 새가 우짖는다. 근데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저 새가 슬피 우짖는다. 괜찮나요? 네. 그런데 글쎄요, 새가 진짜 감정이 있어서 슬피 우는 거일 수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진짜로 새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화자가 그 말을 하는 시를 풀이하는 화자가 슬퍼서 저 새도 슬퍼 보인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저기 저 한 쌍의 암수, 한 쌍의 새가 참 행복해 보이네. 무슨 말이냐? 새가 있는데요. 암컷새, 수컷새가 서로 행복하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행복한 거일 수도 있지만 내 입장에서 봤을 때 행복해 보이는 거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화자의 그 어떠한 이야기가 뭔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새 그리고 한 쌍의 암수는 화자 자신이 아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따로 존재하는 어떤 물체잖아요. 아, 이런 표현이 좀 어려울까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냥 사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물, 동물, 식물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품 속에서요. 일단 사물이나 식물, 동물 다 나오면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일단은 그렇게 가세요. 아, 객관적 상관물이구나. 그런데 감정이입이라는 건 뭐냐면요. 일단 객관적 상관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객관적 상관물이요. 그 객관적 상관물의 감정을 표현한 거죠. 야, 저 새 객관적 상관물인데 슬퍼 보여.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진짜의 새가 슬픈 게 아니라 화자가 슬픈 걸 이 새가 슬프다고 감정을 이입한 거죠. 내가 슬픈데 그래서 저 새도 슬퍼 보여 라며 감정을 이입한 겁니다. 이때 이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괜찮나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새는 화자의 현재 감정 상태와 동일시되고 있다, 이런 표현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겠죠. 감정이 동일시되는 겁니다. 그런데 밑을 한번 봐볼게요. 저 암수 한 쌍 행복해 보인다. 근데 내가 너무 행복해서 저 암수도 행복해 보여 라고 한다면 그땐 감정이 맞겠죠. 내가 현재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저 암수 한 쌍에 이입한 거일 테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의 현재 상태가 금방 헤어졌어. 연인과 헤어졌어. 연인이 죽었어. 혹은 나를 버리고 갔어. 이문 갔어.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저 암수를 딱 봤을 때 나는 헤어졌는데 저 암수 한 쌍은 되게 행복해 보이네. 이거는 나의 감정이 입된 게 아니죠. 나의 감정은 현재 슬픈 상태입니다. 괜찮나요? 이때는 객관적 상관물은 맞지만 네, 바로 감정이입은 아닌 거예요. 감정이입은 아닌 겁니다. 이때는. 따라서 동일시도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그 암수 한 쌍의 현재 상태와 심리, 그것이 화자 자신의 심리와 상황과 대비, 대조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대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 감정이입이라는 건요. 내 현재 마음 상태가 슬퍼서 혹은 행복해서 똑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저 새한테 혹은 사물한테 내가 슬프니까 너도 슬프지, 내가 행복하니까 너도 행복하지, 따라서 나의 감정 상태와 객관적 상간물의 감정 상태를 동일시하는 걸 감정이입이라고 해요. 근데 반대로 객관적 상간물이라 하여 무조건 감정이입이고 동일시인 건 아니죠. 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대비적인 상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한마디로 객관적 상강물이라 하여 무조건 감정이입 동일시는 아니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거요, 엄청 많이 출제됩니다. 가령 이 암수 한 쌍의 밑줄 치고요, 뭐라고 낼까요? 화자와 동일시됐구나, 화자의 현재 상태와 동일시됐구나, 화자의 현재 감정을 이입했구나 라고 하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정리될까요? 네, 한마디로 맥락을 봐야 됩니다. 맥락을 봐서 현재 화자의 심리 상태의 상황과 동일시되는지 대비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선지입니다. 감정이입, 동일시, 대비 정리해 볼게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객관화인데요. 제가 기출 작품, 그리고 여러분 교과서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 문학 작품들의 예시를 계속 갖고 올 겁니다. 정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 조선시대 최고의 시인 정철이 쓴 삼이인곡이라는 작품을 보면요, 님과 헤어졌어요. 님이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님 너무 보고 싶은데 꿈을 꿉니다. 꿈에서 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만났어요, 실제로. 그래서 님에게 님 너무 사랑해요 라고 딱 말을 하려고 하는데 방정 맞은 닭이 우는 거예요. 시끄럽게 울어서 깨났습니다. 그래서 님이 없는 거예요. 꿈에서 님 있었는데? 님 어디 갔지? 그림자 하나만 있네? 뭐라고요? 님은 없고요. 초라한 외로운 그림자 하나 나를 쫓을 뿐이구나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의 그림자는 누구 그림자일까요? 님의 그림자일 리가 없겠죠. 화자 자신의 그림자일 겁니다. 화자 자신을 마치 자기 자신이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그림자 하나 나 쫓고 있네 라고 객관화한 거예요. 이런 걸 객관화라고 하는구나. 정리될까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마치 제3자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기출 표현이 외로운 그림자 하나 나를 쫓을 뿐이구나. 임은 어디를 갔을까? 이런 표현을 객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되겠죠? 넘어갈게요. 네 번째, 겸양입니다. 겸양, 겸손이에요. 겸양이라는 건 겸손한 표현이죠. 근데 어떤 게 겸손한 걸까? 예를 들어 이황, 여러분 1,000원짜리 있으시죠? 1,000원짜리 거기 그려진 분 되게 이황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이황 선생님은요, 우리나라 최고의 유학자세요. 가장 똑똑했던 분이시죠. 왕의 스승입니다. 임금을 가르칠 정도로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작품인 도산12곡의 한 구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참으로 어리석다. 우아한 이 내 말씀, 어리석은 내 말씀. 이황은 임금을 가르칠 정도의 최고로 똑똑한 사람인데 어리석다고? 자기 자신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했죠. 진짜로 어리석어서 어리석다라고 한 게 아니겠죠. 그럴 때 우리는 겸양이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네. 그런데요, 이 겸양이라는 표현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히 반대말이 있어요. 자조.
자조라는 건요, 스스로를 비웃는 거예요. 진짜 내가 못나서 비웃는 겁니다. 박인노의 누항사라는 작품을 보시면요, 이 누항사의 화자는 비리, 굉장히 큰 비리 죄를 져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 초라한 모습을 비웃으며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진짜 어리석어서 비웃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자조라고 하는 겁니다. 겸양과 자조 구분해야겠네요. 어떻게요? 네, 맥락을 통해서요. 제가 가장 강조드릴 말이에요. 맥락이 결국엔 문학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문학을 공부하시는 이유는요, 그 작품 전체의 맥락 파악, 상황의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감정이입 맞나? 객관적 상관물 나왔다 하여 무조건 감정이입 아니죠. 동일시 아니죠. 맥락을 봐서 대비되면 감정이입 아닙니다. 동일시 되면 감정이입 맞습니다. 이렇게 맥락 보는 훈련 우리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 괜찮나요? 네. 겸양이란 표현, 자조라는 표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넘어갈게요. 계기라는 선지예요. 계기라는 말은 여러분이 소설에서, 특히 고전소설에서 많이 보실 말입니다. 우리 계기라는 말은 잘 쓰죠. 어떤 일이 계기가 돼요. 그런데 이 계기라는 말이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계기는 무엇이냐? A라고 하는 일이 계기라고 해볼게요. 어떤 일에? A라고 하는 일이 B라고 하는 일의 계기라고 할 때요. 계기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A가 없잖아요? 그럼 B도 없어요. A가 B의 계기라는 것은 A가 없었더라면 B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계기라고 합니다.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실제 수능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던 함정 패턴이 있어요. 어떻게 내냐면 A라는 일이 일어났어요. A라는 일이 일어났어요. 조금 있다가요. B라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구나. A는 B의 계기이다? 아니죠. 먼저 일어났다고 하여 무조건 계기 아니죠. 인과성이 없잖아요. 한마디로 단순 선후, 먼저 일어나고 뒤에 일어나고 선후 관계와요. 계기는, 즉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같지 않구나 라는 걸 정리하셔야 돼요. 기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단순히 사전적 정의만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까지 전부 가져가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네. 첫 시간이어서요, 조금 설명을 많이 해봤어요. 일단은 오늘은 5번째 계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중요한 내용들 되게 많았습니다. 좀 무거운 내용들 먼저 시작을 해봤어요. 시간이 벌써 18분을 넘어가고 있네요. 다음 시간은요, 보다 빠르고 쉽고 단기간에 여러분 정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요, 이 내용들 따로 필기하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나는 필기하기가 싫어, 귀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 영상을 버스에서 보세요. 아니면 쉬는 시간에 보세요. 자기 전에 보시는 것도 좋고요. 짜투리 시간 있죠. 그런 시간에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처음 2번은 원래 속도에 맞게 들으시고 마지막 3번째 들으실 때에는 배속해서 들으셔도 됩니다. 따로 정리 안 하셔도요. 여러 번 듣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제가 그럴 수 있도록 설명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